2026년 6월 9일 화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권 함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자권 함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돼야 되고, 그것도 한사코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뭐 진보적이라거나 뭐 좌파적이라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국익에 관한 일이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주장할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진영 논리로 해서 전자권을 함수를 주장하는 국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보 좌파라는 그런, 그래서 말하자면 미리 뒤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지레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전자권 함수를 내가 진보 좌파라서 하는 것인가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저희 집안은 6.25 때 인민재판으로 1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50년 10월 16일 전남 무안 해제에서 일가족 16명이 그 마을에서 뭐 가까운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16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 당시 유행한 뭐 방공 웅변이니 방공 동요 대회니 뭐 방공 그림 그리기 대회니 아주 그냥 선수로 항상 선발돼서 했고, 중학교 때는 승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뭐 국영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다 아시죠? 음악미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이라 해서 옛날에는 뭐 기술이나 공업기술 또는 농업 또는 뭐 가정 여학생들 같으면, 그리고 한 가지 과목이 또 있어요. 윤리 과목인데, 윤리 과목이 뭐 국민윤리라고 나중에는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국민윤리 대신에 윤리 과목 자체가 승공이에요. 승공, 아주 풀네임으로 하면 승공 통일의 길인데 각 과목 이름이 승공이라고 해 줄여서. 뭐 솔직히 저는 다른 과목도 우수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승공 그 과목도 만점 만점으로 수한데, 거기 책 내용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북한 선거라는 게 나와요. 후보는 단독 후보를 세운다. 일단 김일성이죠. 그 다음에 선거는 흑백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김일성 단독 후보를, 흑백이란 말은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 그러잖아요. A 후보, B 후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투표할 때는 어떤 사람은 A 후보를 찍고 어떤 사람은 B 후보를 찍는데, 북한 선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독 후보가 나와가지고 흑백 선거, 그 후보를, 그러니까 김일성이죠, 단독 후보는. 또는 이제 거기도 무슨 이민, 그 뭡니까, 이민회의가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이민회의 의원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단독 후보 장사 어디든지 뭐 국가 원수도 단독 후보였듯이, 그래가지고 후보 뽑고 흑백, 국민은, 유권자는 흑백 투표 나는데 항상 선거 결과는 그 100% 찬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을 그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좋은 시험 접수를 얻으려면 다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요, 요새는 뭐 과목별로 이렇게 가중치 좀 다른데 그때는 모든 과목이 똑같았어요. 그 가중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똑같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점수를.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선택 필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모든 게 다 전 과목 다 필수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영수 맞지 않게 승공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71년도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72년도에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닉슨과 키신저가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국이 아니고, 거기 가서 마오쩌둥과 저우얼라이를 만나가지고 그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그 수상이 또 거기 중공을 가가지고 일중 공동성명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72년 봄이었는데, 그 다음에 72년 이제 여름 돼가지고 7월 4일날 이후락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동생 김정주가 있어요. 김정주. 그 김정주하고 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7.4 성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철저하게 반공교육을 받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집안은 반공으로 아주 그냥 그 뼛속깊이 반공파인데, 그렇게 보니까 많이 놀랬죠. 그 당시 뭐 마오쩌둥이나 저우얼라이는 이 신문에 사진이 도배가 되는데 처음 봤죠. 특히 마오쩌둥은 뭐 그냥 좀 뚱뚱하고 약간 머리가 벗어졌는데, 저우얼라이는 상당히 미남자거든요. 그리고 그 다 인민복을 입었는데 상의는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양복 양복이 아닌, 바지는 이제
뭐 그 인민복 바지나 양복 바지나 와서인데 이 다리미로 쫙 이렇게 벗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그림에서나 보는 그 인민복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양복, 신사 아주 그 슈츠처럼 그렇게 입고 해서 너무 그게 평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도깨비 뿔 낳는 건 아니라도 하여튼 뭐 그건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거죠. 한데다가 그 미중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결국 평화선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상적이었고 그랬는데 7월 4일 날 나중에 남북공동성명인데 남북공동성명 할 때도 김일성이나 김영준은 김영준 그 사진이 나왔던 건 모르겠는데 김일성 사진이 당연히 안 나왔어요. 아니, 나왔겠지만 우리가 보여주진 않죠.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 북한의 인공기 모습이라든가 김일성 사진은 김일성이 그 죽고 나서 우리가 봤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죠? 이 국가공화법에는 그런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진이나 또는 그 인공기나 그 인공기 모양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도 그 6.25 드라마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인공기 대신에 그냥 빨간 깃발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대체하죠. 그러면 저것이 북한 깃발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공기 모양은 나중에 처음 봤을 때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7.4 공동성명이 너무 그 심하게 부르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했죠. 그랬는데 다시 10월 달에 그 유명한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때 친일 쿠데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 대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유신헌법의 그 찬반 투표를 묻는답시고 내놓고 보니까 읽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또 그 중학교 때 사회 과목이 뭐냐면 정치경영이 있거든요. 사회라는 건 원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사회도 있고 정치경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때는 정치경제가 3학년 때 과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선거 제도는 그냥 아주 그냥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때는 또 무슨 무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뭐 다 외워야 되니까 열심히 하죠. 거기 유신헌법에 나와 있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뽑는데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혼자 나오고 후보가 2명이 아니에요. 유신헌법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선거하는 것은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이라고 지방 한 몇 단위로 대의원을 다 뽑아가지고 한 2, 3천 명 되는데 그이들을 이제 그 체육관에다 모아놓고 박정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찬반, 가부, 북한식으로 말하면 흑백 이것만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를 내놨는데 2, 3천 명 되는 숫자에서 무효표가 2개인가 3개인가 나오고 다 이제 유효표를 해서 찬성 99.99% 이런 식으로 박정희가 뽑히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순공이라는 소위 국민윤리 과목을 공부를 못했으면 뭐 그럴 애는 있겠지만 너무나 똑같은 거 하니까 그때 저는 유신독재 때부터 말하자면 반공인이 뭐니 이런 그 구호에 얽힌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했죠. 우리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 숙부들 뭐 전부 다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어른 저한 어른들에서 숙부들이겠죠. 그 사람들 그 양반들의 그 반공사상 거기에 뭐 추천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의혹을 갖는데 그래도 뭐 특별히 큰 어떤 뭐랄까 뭐 진보 좌판이 뭐 이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진영 논리에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또 이야기니까 그럼 지금은 또 진보 좌파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생은 식품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새 뭐 지원금 있죠? 그런 것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뭐 생활지원금이든 뭐 고유가 지원금이든. 그러니까 뭐 재벌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굳이 우파냐 좌파냐 때는 우파라고 해야 하죠. 아까 말했지만 저도 우파 출신이고 우리 어른들도 다 우파였고 심지어는 뭐냐면 그럼 내 아들도 왜 우파냐면은 원래 내 아들은 뭐 좌파 우파니 그런 때 태어난 것도 아닌데도 내 아들이 장교 출신인데 무슨 장교 출신이냐면은 그냥 다른 아무 장교가 아니고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정보장교 출신들은 어디 그 이천에 정보학교 졸업한 거 또 알죠? 이천에 정보학교는 김종필, 이우락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알면 많잖아요. 전부 다. 뭐 전두환 권정달이라든가 전부 다 정보학교 출신이었잖아요. 아니 뭐 더 뭘 말할 거 뭐 있어요. 윤호계인 때 그 노상원이라든가 그 누구죠? 노상원이 후임자. 그 다 그 정보사람관데 그게 걔들 정보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보장교 출신이라니까요. 지금은 물론 이제 전역하고 그 국가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관이죠. 나고 부장관인데 무슨 뭐 다른 일로는 전혀 서로 아주 그렇게 코드가 잘 맞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보장관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 환경이 진보 좌파에서 내가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다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부터 전작권 이야기합니다. 전작권이 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메가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메가더 이야기를 이전에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 메가더를 누구하고 비교했냐. 원균하고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균도 폐군지장이고 메가더도 폐군지장인데 원균은 선조의 명에 따라서 7천량 예전에 작전 실패로 전사하고 그래도 원균은 공신책록을 받았어요. 공신책록을. 이순신도 공신책록 받았지만 공신책록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원균을 적어도 존경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심리학에 말하는 사람은 뭐 간신인가 역적인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러는 거 오해입니다. 메가더는 역시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나마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실패함으로써 일사오토로에서 심지어 현리라든가 가평 현리라든가 충주 원주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폐군 지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의 제한전쟁 확전 방지를 명령을 어기고 작전 실패해서 강제 해임당한 노병에 불과해요. 공신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메가더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퇴역된 노병이에요. 엉뚱한테 못한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메가더나 원균이 뭘 둘 다 왜 존경을 받냐면 이유가 있어요. 원균도 한때의 자기 부하였던 이순신에 대한 열등감, 메가더도 한때는 자기 부하였던 아이젠하워에 대한 열등감,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은 이순신보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선조의 7천량 해전에 진격 명령을 받고 거기다 모든 선단을 한꺼번에 쏟아 몰빵해가지고 막 깨져가지고 저까지 본인도 전사하고 회전해버려가지고 그 회전수가 공신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공신도 받았어요. 실은 저 원균 공신급이 이순신 공신급보다 더 높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원균의 심지어는 원균을 오해한 사람은 간신이 역적인지 하는 것도 역적인지 간신인지 하는 것도 이순신에 대한 열등감인데 메가더가 거기보다 훨씬 더 못해요. 메가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에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대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성공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너무나 좋았어요. 프랑스가 완전히 임시정부에서 본국으로 탈환해갖고 했고 그러니 뭐 얼마나 성공입니까? 이라고 또 이겼죠. 2차 대전에서.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는 그냥 대통령 후보급이 돼가지고 실제로 메가더는 퇴역된 노병일 때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 당선합니다. 그러니까는 메가더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알 수 있죠. 그 메가더는 아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자기도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원자탄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두 대 때리니까 그 원자탄에 힘입어가지고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 사령관으로 뭐 개선장구 좀 폼잡고 파이프 불고 올라왔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메가더는 퇴역당한 노병에 불과한데 인천에서는 무슨 메가더가 신이라 된 것이냐 높이고 우리 한국에서 그 메가더는 그냥 똑구리라도 빨아줄 것 같이 우상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기인가를 알려줄게요. 메가더는 일본에 진주해가지고 뭡니까 상륙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 상륙해가지고 한국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메가더 머릿속에는.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죠. 38선이 그어지는데 그게 미소 양국군이 서로 분할해서 진주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결정이 돼서 메가더는 아주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쉽게 말하면 메가더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애정은 문구만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메가더에 홀린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6.25 5년 뒤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니까 그때까지 이제 메가더는 이제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에 사령한 그 위치가 이어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유엔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루만 이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유엔군을 모으는데 이 16개 나라가 모였잖아요. 참전에. 근데 그때 중국이 어디냐면 그때 중국은 대만이에요. 1년 전에 원래 장제스가 대만을 쫓겨났잖아요. 저기 마오쩌둥한테 져가지고. 그래도 그 중국은 그때는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 중국이었어요. 6.25 때. 지금의 중국은 중공이죠.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이란 무슨 말이냐면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유엔군을 모았는데 16개 나라가 모였는데 거기에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정도는 뭐 군대를 좀 하긴 했겠지만 소련은 당연히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대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은 장제스는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트루먼이 말렸어요. 메가더도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그랬고 트루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느냐. 메가더 6.25 터졌을 때 메가더는 이 기회에 1년 전에
마오쩌둥한테 장제스가 져가지고 대만을 쫓겨났는데,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김에 이걸 다시 중국 본토까지 치자. 대륙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중국을 수복을 하자. 5년 전에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프랑스를 수복해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원래 저기 망명 정부였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에. 그 프랑스 국내에는 이제 독일 계례 정권이 있었고 비정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루만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6.25 한국전쟁이 중국전쟁이 되어버리고 세계대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확전된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5년 만에. 그거 안 된다. 트루만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제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알고 포기하고 참전 안 했어요. 그래서 6.25 때 16개가 나라가 참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군, 대만군이죠. 그러니까 대만군은 참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한번 가오다시를 이제 개입을 하겠는데 자들인 거죠. 그 속으로는 뭐 트루만을, 메가더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트루만을 뭐 상관으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섬에서 만났는데 뭐 거수경련을 한 것이 압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야수시하보다 자기가 더 지각해가지고 일본이 지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말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확률사고는 15%랍니다. 성공 확률이. 어떻거나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공했고, 인천이 9월 15일쯤에 인천작전 성공했고 9월 28일쯤에 서울까지 수복을 했어요. 여기까지 성공이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내가 더 이렇게 고마워하지만 사실은 그 이듬해 일사후퇴도 해가지고 뭐 인천이고 서울이고 다시 싹 토해내버렸으니까, 중공이다 덮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건 뒤에 이야기고, 그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했는데 9월 28일 수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민군 주력들은 전부 서울 이남에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6.25가 알잖아요. 그 부산까지 이승만 정부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에서 부산까지만 남한이고 지금 전부 다 강원도,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싹 경남 다 덮인 거 아니에요. 전라도고. 근데 거기 인민군 주력이 있는데 근데 두고 서울에서 서울 이북으로 평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나중에 이제 그 10월 19일쯤 평양을 이제 점령했는데 그 3일 전에 10월 16일 날 전남부안 해제에서 우리 집은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메가더가 한국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서울 이남의 인민군 주력을 토벌하려고 서서 9월 28일 날부터 남쪽으로 전선을 펴야 돼요. 말하자면은 뭡니까? 우알에서 인민군 주력을. 왜냐하면 지금 서울 이남에 있는 인민군 주력들이 보통 군인이 아니거든요. 얘들이 전부 다 항일 투쟁에 아주 그냥 그 동북 항일연군 팔로군 출신들 아닙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전투를 갖고 있는데 이 전투를 놔두고 그냥 남쪽에서는 뭐 서울 이남에서는 죽었으든 그냥 이렇게 문드러지던 썩은들 냅두고 이란 유엔군과 그 다음에 한국군 누구냐면은 유재흥 군단장 부대만 앞세워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고 그냥 총알바지 앞세운 거죠. 그래도 평양까지 들어갈 때는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은 대부분 인민군 주력이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전쟁을 방고 있고 있잖아요. 먼저 엄청난 양으로 포탄을 때려가지고서 쑥대밭 만들고, 그러니까 개성이고 사리온이고 전부 다 거기는 그야말로 개미새끼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판판하게 다 보이는 거죠. 어디 매복될 수 없게. 건축이고 도시고 살리고 없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평양까지 거의 무혈 입성했죠.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서울 수복한 20일 만에 평양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심한 데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에서 10월 말까지 청천강, 남북한 옆에 석등강까지 갔어요. 쭉.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거의 뭐랄까 무인지경이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가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천강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공으로 가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6.25 터지자마자 인천 상륙 성공했죠. 성공했을 때, 그리고 평양 점령 당했을 때 김일성이는 신의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신의주로 도망갔으면 신의주로 와서 김일성을 잡아야지 가까이 가서. 그거 놔두고 청천강으로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중공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중공이라고 다 듣고 있잖아요. 뉴스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것, 서울에서 이남이 아니라 이북으로 올라가는 것, 평양 점령당한 것, 그리고서 계속 청천강으로, 함경도로. 함경도는요, 참 이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옛날에는 이제 13도라고 하죠. 조선 반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남북을 13도인데, 13도에서 제일 가치 없는 지역이 함경도예요. 가치 없는 땅이. 산밖에 없는 데니까. 우리가 되게 고생하면 산수갑산 그런다고 하죠. 산수면 갑산면이 다 함경도에 있는 그 지명이에요. 삼수면 갑산면이. 그래서 산수갑산 이야기 나온 건데, 그 함경도도 들어가 있어요. 개마고원이라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는 무슨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가장 추운 데고. 그런 데까지 그 장진으로
그래야 그렇게 갔어요. 미군들도. 왜냐면 어차피 인민군을 얻고, 그거 뭐, 그러면 함경 내갔겠어요. 그 함경도 그런 쪽 차지하려고요. 그 별로 가치도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쪽이 또 만주로 또 넘어가려고, 그쪽이 두만강 쪽도 넘어가고, 압록강 쪽 넘어가고, 당연히 중공군이 공세를 펴죠. 근데 중공군이 어떻게 들어왔냐? 얘네들이 준비가 사실 없어요. 당연하죠. 1년 전에 신중국을 건설했는데, 뭔 준비가 있겠어요? 군복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급하게 뽑았는지, 나이 어린 애들도 많고, 뭐 무기라 해야 뭐 가진 소총이나 있고, 다른 것도 없고, 뭐 비행기 지원이나 포탄이나 뭐 저기 트럭 같은 군용 트럭이나 이런 것은 뭐 없고, 탱크도 없고, 그야말로 인해 정술, 머릿수로 많은 거예요. 아, 소총 말고 뭐가 있냐면, 깽과 진가리가 있어요. 깽가리하고 진, 붓, 이런 거. 그러면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거기에 유재영 군단장이, 아, 내가 총알바지구나. 그래서 유재영 군단장이 청천강행 전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물론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무슨 회의한다고 하죠. 비행기 타고 회의한다고 하죠. 비행기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청천강에 있는 유재영 군단장, 이 군단 하에 병력이 전부 다 뿔뿔이 떠져서 다 도망을 가봤죠. 그 바람에 이제 미군하고 뒤에 있던 미군하고, 그러니까 총알바지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미군하고 터키 병력이 많이 이제 전사했죠. 중공군 어마무리더라고. 물론 중공군 전사자 수가 더 많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죽여도 또 오고 죽여도 또 오니까, 저 장진호에서도 중공군도 많이 죽었겠지만은 미군이 많이 죽고, 그 장진호 전투도 도망갔죠. 어디로? 흥남부도로. 흥남부도 합병되어 있는 부도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배에다가 엄청난 사람을 싣고 나온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밀리기 시작했는데 금방 밀렸어요. 11월 초에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1월 4일 어디까지 와버리냐면 서울까지 와버렸어요. 일사후퇴. 서울 덮어버린 거죠. 서울 밑에 수원까지 내려온 거니까. 저쪽에 동부전선에서도 현리에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1월 달에 청천강 전투에서 유재영 2군 단장이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망병들하고 다 해가지고 예하부대가 다 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나중에 지켜냈냐면 가평군 현리 그쪽으로 이제 이 조성돼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 부대들도 보태가지고 그때는 3군 단장이죠. 군단 번호가 달라요. 청천강 전투는 2군 단장 유재영이고, 가평군 현리 전투는 3군 단장 유재영. 거기서 중공군이 또 거기까지 내려오니까 또 도망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물론 무슨 그 작전 회의 한다고 헬기 타고 가버렸죠. 요새같이 무슨 휴대폰 있으면 알 수 있죠. 뭐 어디 도망간지 안 간지 알 수 있는데, 그때는 무전밖에 없잖아요. 통신이 두절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밑에 애야 장병들이 뭐 연락기도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중공군이 거의 늘었는데, 중공군한테 포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조창호 소위라고, 북한에 그러니까 중공군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인민군에 강제로 징병돼가지고 북한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아우지 당하고 갔다가 김영남 정권 때 귀환한 사람 조창호 소위. 그 소위가 귀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왔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창호 소위가 꼭 유재영 장군을 만나고 싶다.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는 우왕좌왕하다 포로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재영 그때 이제 그 누구요? 메가독인 벤프리츠 장군이 안 되겠다. 2번씩이나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한국군은 작전 지휘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전작권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작권을 미국에게 줘야 된다는 이유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근데 유재영은 그래 2차례, 그러니까 유재영이라는 장군 때문에 2번이나 도망가버린 것 때문에 그 전작권이라는 것이 미국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유재영은 뭐 원균보다도 또는 누구요? 메가도보다도 훨씬 더 그 패군 지장인데, 거기에 따른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제재는 무슨 제재예요? 이승만 정부 때 합참부장을 지냈습니다, 유재영이.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어요, 유재영이.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전국구 의원을 지냈어요. 전국구 의원은 뭐냐면 이 비례대표인데 거의 땅집과 훔치는 당선이죠. 앞에 순번에 두면.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뭐였냐면은 그 똥별들의 모임 있죠, 성우회. 그 성우회 대표니까. 우리가 전작권 함수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올 때가 노무현 정권 때인데, 그때 똥별들 대빵으로 전작권 함수를 제일 반대한 사람이 유재영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영 본인 때문에 전작권이 미군에게 넘어갔게 됐고, 유재영 본인이 그 전작권 함수를 가장 반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안산으로 이제 사망했는데, 물론
아마 지금까지 그 양반이 살았다면 전작권 한 소리 하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의 천적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다음에 전작권이라는 것이 왜 자기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유재흥을 대우를 했을까? 알거든요. 왜냐하면 총알받았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총알받았던 거를.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이나 박정희 본인이나 전두환 본인도 유재흥 입장에 서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실제로요, 유재흥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중공군에게 죽었습니다. 청천강 전투도 현리 전투도 다 뺏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안 죽는 게 도망갔으면 산 거죠. 그게 뭐냐면은 메가더가 처음에 만들어진 유해군이라는 것에 가장 앞에 선발 때 그 척구 부대가 유재흥 2군단 3군단이었으니까 그 뭐 총알맞이가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총알맞이 안 죽으니까 터키가 죽었다니까요. 터키군이 죽고 미군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장진호 전투, 흥남부도 철수, 청천강 전투,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쭉 내려서 서울 일사후퇴, 그 다음에 현리 전투, 전부 다 상대가 누구냐면 인민군이 아니에요. 북한 인민군은 어디가 있었다? 서울 이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모든 상대가 전부 다 중공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가더가 한국전쟁을 중국전쟁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공군의 개입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시신이 제일 많은 곳이 그냐면 북한이에요. 미군 시신은. 오히려 우리 한국군 시신은 북한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재흥 부대 정도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한국은 북한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 이남에서 뭐 메가더 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북에서 뭐 이렇게 분탕질을 했다고 남한에는 다 인민군 주력이 있으니까 우리 남한 안에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휴전선 이제 그때는 이제 메가더가 보고 다 끝난 뒤에 메가더는 해임됐잖아요. 저 트루먼 할 때. 그것도 뭐냐면 메가더가 만주에다가 원자폭탄 땡자 그러니까 트루먼이 너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퇴역된 노백이죠. 그러니까 본인 노백이라고 했잖아요. 뭐 퇴역 장군이 아니라 완전히 해임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신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뭐 메가더를 신천에 떠봤던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작권이 그거예요. 지금 전작권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하셔야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작권을 가장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네오콘, 소위 말해서 군산복합체제. 미국도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그 네오콘 군산복합체제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뭐 그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 다 있어 거기 안에. 우리가 보나 누구냐면 대부분 그 트럼프 일기 때 코털, 존 볼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지금 중앙미군 사령관 브런슨 깜둥이, 걔도 네오콘 군산복합체제 인맥이죠. 그러니까 그 브런슨이 자꾸 햇소리 삐삐 하잖아요. 뭐 저기 뭐야 한국이 무슨 대중국 항공모함이라는 대중국 무슨 비수 단검이라는 그게 그 네오콘 군산복합체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그랬잖아요. 미국에다 대고 이 브런슨이라는 무슨 양아치 같은 새끼가 한국이 중국을 향하면 지수라는데 미국 너 이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지금 트럼프의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헤그세스한테 물은 거죠. 기자들이 그 중국 측의 기자들이 물은 거죠. 헤그세스가 왜냐면 헤그세스는 트럼프나 이 사람들은 반 군산복합체제 그들하고는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헤그세스가 브런슨한테 네가 말해라. 네가 시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브런슨 자기 뭐 헤그세스가 상관이니까 국방장관이 브런슨이 뭐 아이 그 이야기는 아니고 뭐 중국이 우리 볼 때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보지 않겠냐 했다는 거 이 말이 뭐예요? 막걸리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가 지 말을 갖다가 본보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작권 가지고서 무슨 뭐 장사심한 눈곱도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미군까지 철수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군 철수를 하면은 우리는 또 무슨 우리 안보가 훨씬 더 막 되어진다. 미군 뭐 똥구멍이라도 빨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군이 철수하면 되겠냐 이러고 자빠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군이 철수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미군이 철수를 안고 있어야 그 군산복합체제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군비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비싼 군비를 팔 때마다요.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게 소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산업이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든가 살상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니까. 그런데 미군 철수가 무슨 말입니까? 전작권 돌려준 게 무슨 말입니까? 다 싫어하거든요. 바이든도 싫어해요. 그 바이든 누구죠? 그 부통령 여자. 이번에 트럼프한테 떠나있던 애. 각도 이름이 안 생각나는데 걔도 저기예요. 군산복합체 그 애들 저기예요. 그게 전공이 저기잖아요. 국제정치인데 국제전쟁론으로 그 애가 박사를 학위를 받았어요. 여자니까 무슨 뭐 저기 평화가 지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이더요. 군산복합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도 더 잘하서 잘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때 그것도 트럼프가 끝발 있을 때 나중에 네임백 빠질 때도 트럼프도 뭐 말할지 모르니까 그 힘도 없으면 또 먹히지 않고 지금 아직 네임백이 안 빠졌을 때 빨리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결정 돌이킬 수 없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복합체제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이라는 문제다 이 말씀 드립니다.